피라미드처럼 쫙 쌓여 올라간 재단에 끌려온 사람의 목을 팍 떨어져 내려가고 막 인간을 받침으로써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로 여겼고 오히려 그렇게 받쳐지는 사실을 영광스러워하는 경향도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춘추시대 같은 느낌이 드는 문명권이에요.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커요. 그 거대한 제국이 몇 안 되는 함선에서 내린 병사들에게 정복당했다는 사실. 16,00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던 억압이 잘 됐습니다. 저 잉카 저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해서 서구인들을 이제 편든 잉카인들도 있었던 거죠. 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넘버 2는 걷기라고 하더라고요. 넘버 1은 바로 책을 읽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를 보다를 읽으시면 아마 스트레스가 조금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따끈따끈하게 지금 현재 절찬리에 온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다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읽으시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건전한 지식 쌓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베스트셀러요?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밌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강윤욱입니다. 아시아와 중남미를 잇는 연구를 하는 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민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럽연구소에서 중동과 이슬람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박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남미 하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래도 답변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어느 지역 얘기했을 때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영화 중에 아포칼립토였나요? 중미, 남미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앞을 탁 이렇게 보이고 달려가는 듯한 표범 같은 모습을 보이는 포스터가 기억에 나는데 정말 그 영화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부족과 친구를 잃은 그 전사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우물 속에 탁 피신을 시켜놓고 복수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피라미드처럼 쫙 쌓여 올라간 재단에 지도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온 사람의 목을 팍 그냥 탁 떨어져 내려가고 막 이런 인신공양도 실제로 그럼 있었던 거예요? 기록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인신공양이 마야와 아스테카 문명에만 있었나요? 어디든, 네, 어디든 있지 되게 않나요? 범문화적으로 네.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없는 것들도 있지만 있는 것들도 상당히 그냥 원래 그냥 전체적으로 그 시기에 문명화된 그 정도 문명권에서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던. 근데 그건 지역마다 약간씩 맥락은 다른 것 같아요. 이집트도 있었어요? 이집트는 없었어요. 사실 되게 놀랍게도 인신공양이나 어떤 뭐 순장이나 이런 풍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문명 초창기부터 이렇게 풍요로웠기 때문에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막 이럴 필요가 사실은 별로 약간은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집트랑 가까운 이 동지 중에서 레반트 지역이죠. 오늘날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있고 페니키아 있고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들은 아마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 속에서도 사실 유대교와 비유대교가 갈등하는 과정에서 좀 묘사가 돼요. 그러고 보니까 뭐 아들을 바쳐라. 맞아요. 예, 그런 거 이제 그리고 페니키아적인 전통이 옮겨간 지역이 또 있거든요. 지중해 세계에 아마 다들 많이 아실 텐데 로마와 한판 크게 붙었었던 카르타고. 카르타고가 이제 페르시아 계통의 어떤 정치체가 성장해서 형성된 국가인데 이 카르타고에서도 인신공양은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야만적인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되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되게 많이 기록을 또 남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과장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카르타고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정말 유아를 인위적으로 가지고 매장한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했었던 풍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페르시아나 이집트 같은 데는 진짜 문명이죠. 다른 데는 전쟁하면 끌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강제 이주하고. 페르시아는 이주 안 시켰거든요. 은근슬쩍 자랑을 지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피라미드를 지어야 되잖아요. 사람 없으면 안 되지. 장난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아끼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사실 인신공양이라 그래서 이거를 뭐 이집트나 페르시아 같은 거대 문명권의 시각으로 그 인신공양 풍습을 평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현대인의 눈으로 그 인신공양을 평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대, 그 지역, 그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복자들 입장에서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들의 신대륙에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하층민이고 우리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했고 또 인신공양도 그들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강조해야만 이 종교적인 자비가 퍼뜨릴 수 있는 것이 됐고 왜냐하면 그 모든 역사와 모든 기록을 유럽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굳이 그 마야,
아스텍 그런 잉카의 인신공양만을 강조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고 에두아르도 비베이로스라는 작가의 카니발 메타피직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어떤 리추얼 카니발리즘 어떤 의식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신과의 소통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소통하듯이 인간을 바침으로써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로 여겼고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그나마 해독된 기록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바쳐지는 사실을 영광스러워하는 경향도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컬터에서 영화에 나오는 강제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강제로 죽이는 건 약간 서양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투영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영화가 전 되게 불편했거든요. 저는 마치 그거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자체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하나의 전쟁 포르노를 보는 것 같았었어요. 만약에 입장 바꿔서 마야나 잉카 사람들이 1차 대전을 영화 만들 때 계속 사람들 서로 겨눠서 총 쏴서 막 어디 터져서 죽는 것들만 2시간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몇 시간 채울 수 있겠죠. 물론 전 세계 공통으로 전쟁이 있어 왔고 인신공양도 중국도 있었거든요. 상나라만 해도 최근에 무슨 상나라 정벌이라는 책에서는 또 지나치게 또 그걸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피라미드 위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랑 지금 예컨대 전쟁을 하면서 서로에게 폭탄을 던지니까 차라리 지금 그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 보란 듯이 표본들을 죽인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게 미사일을 쏘고 별 방법을 써가지고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죽어가는 모습들은 철저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 본다면 저는 진정한 인신공양, 잔인한 인신공양은 지금 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대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서 그리고 제 이후에 제 삶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했던 게 미션이라는 영화거든요. 남미에 그 카톨릭 신부들이 들어가고 원주민을 지키려는 신부들과 얘네들이 인간이냐라는 질문을 했던 유럽의 식민주의자들. 근데 얘네들이 인간이 아니어야지만이 정복할 수 있고요. 똑같은 게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도 얘네들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얘네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들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과연 이스라엘 우리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은 인간으로 보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복자의 논리들이거든요. 지금 그 아포칼립토 영화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인 게 그들이 주인공이 살아서 자기 아내하고 아이를 지키고 가는데 그 뒤로 유럽인들이 배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요. 예. 네. 그러면서 딱 끝내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 미션도 불편했던 게 그 착한 신부님이 노예로 팔려갈 뻔한 원주민 인디오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똑같이 옷을 입혀서 똑같이 서양 악기를 가르치는데 그게 그들이 과연 원하는 삶이었을까? 그렇죠. 예. 사실 그리스도가 굉장히 난폭한 저도 종교예요. 가톨릭이지만 예. 미국이나 유럽의 인류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원주민들의 야만성을 강조하는 데서 있어서 하나가 이제 근친상간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중남미 엘리트들은 어마어마하게 근친상간을 했어요. 백인 핏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영화 코코 보셨나요 혹시? 그 망자의 날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보면 원래 망자의 날 풍습이 원주민 인도의 풍습을 서양의 가톨릭과 함께 이제 한 건데 원래 그게 이제 거기 판데모르토스라고 망자들의 빵이라는 빵이 올라가요. 그 빵은 유럽인 사제들이 인신공양 풍습 대신에 여성의 가슴을 본딴 빵을 만들어서 올리게 해서 그것도 이제 그 망자의 날도 이제 혼종화된 문명이죠. 저를 비롯한 뭐 많은 분들이 물론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남미의 고대 문명에 대해서 헷갈려요. 저도 먼저인지 헷갈려요. 어떤 게 나중인지 네. 어떤 게 중심인지 어떤 게 스쳐 지나간 문명인지 조금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심이 없죠. 뭐 예를 들어 마야와 아스테카가 아스텍과 있고 페루에 가면 잉카가 네. 있고 근데 일단 마야를 다른 그 지역보다는 조금 많은데 그러니까 마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명,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성된 문명을 보통 이제 마야 문명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근데 이건 사실 엄정한 학술 용어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저희 배웠지만 강남 문화권이라고 맞아요. 예, 그냥 예. 서울 전체를 예. 갖다가 강남 문화권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메소아메리카 문명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마야 문명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저쪽 멕시코 계곡지대에서 이제 형성했었던 그 아즈테카는 훨씬 더 후대이고 아즈테카는 후대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테노치티틀란이 아즈테카의 수도고 테오티우아칸 그 문명권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마야 문명의 이전 단계가 이제 올메카 문명이고, 근데 이제 마야 문명은 대략적으로 뭐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기원전 2000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스페인이 들어오는 16세기까지 존속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문명을 보통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뭐 고전기라고 가장 문명이 융성했던 시기를 고전기 클래시컬 페리오드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전 단계를 전기 고전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후기 고전기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야 문명은
문명은 기본적으로는 약 한 기원전 3세기부터 9세기 정도까지를 이제 고전기로 보통 이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마야 문명의 전성기이고, 그래서 뭐 이때 여기에 뭐 티칼이라던가 혹은 뭐 칼라크물 같은, 그다음에 뭐 팔랑케 이런 도시 국가들이 서로 이제 경쟁했었던, 뭐 그냥 코판, 온두라스에 있는 코판 같은 경우 4개의 도시가 막 서로 경쟁하면서 패권을 서로 가지려고 노력했던, 약간 이게 춘추 시대 같은 느낌이 드는 문명권이에요, 마야는. 왜냐하면 마야는 한 번도 제국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멕시코에서 발전했었던 그 테오티후아칸이 서기 한 6세기 정도가 되면 마야 지역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약간의 준제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마야 자체는 제국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다. 아주 크게 그냥 대략적으로 느낌을 나누자면 전기 고전기와 고전기 후기 고전기로 시대를 한번 볼 수가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멕시코 지역의 문명권과 중부 미국 지역의 문명과 이 남미 지역의 문명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남미 지역의 문명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잉카가 제일 유명한데, 잉카가 가장 이제 후대 제국이 된 문명이고, 이 지역의 문명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안데스 문명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안데스산 저지대나 혹은 이쪽 그 해안지대 쪽에서 이제 발생한 문명. 근데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저희가 예전에 붙였던 그 이름들이 조금은 좀 잘못된 이름들이 많다 보니 새롭게 연구가 되면서 그 이름조차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그러다 남미의 중부적 역사책을 보면 콜럼버스 이전과 이후. 깔끔하네요. 남미 쪽은 아예 그냥 발견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콜럼버스를 중심으로. 페루 이하는 그런 문명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남미의 엘리트들은 자기들의 역사가 콜럼버스부터 시작한다는 거네. 다 백인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컨대 이제 뭐 칠레나 페루 같은 데서는 특히 이제 어쨌든 거기는 아주 오래된 고대 문명들이 있잖아요. 혹시 현 시점에서 그 고대 문명권들이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약간 동원되거나 그런 모습들은 안 나타나나요? 관광 상품으로 동원되고. 관광 상품으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이제 페루와 칠레가 경우에 보면 19세기 태평양 전쟁으로 지금 현재 아타카마 사막이 원래 페루와 볼리비아 영토였는데 칠레 영토가 됐고, 거기에 이제 잉카 문명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 교과서 싸움을 한다고 하면 이제 페루에서는 우리 페루의 잉카 제국이 칠레까지 영향력을 미쳤었다라고 얘기하고, 칠레에서는 칠레에는 이제 원주민 문명이 없다는 게 약간의 컴플렉스일 수 있는데, 그러나 칠레에는 이렇게 잉카 문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해석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식민지냐 제국주의냐, 그것이 자리 잡았느냐, 원주민이 옳으냐, 원주민이 끝까지 가는 게 맞느냐,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게 맞느냐, 이런 옳고 그름을 절대로 가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멕시코 시티에 있는 그 광장에 있는 성당이 결국은 그런 원주민 인디오 신전 위에 지은 성당인데, 그게 이미 500년을 넘었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도 이미 새로운 문화유산이에요. 근데 이제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그래도 이 전체 문명 중에는 가장 찬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잉카에서 화낼걸요? 잉카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군요. 네. 그러면 메소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활발했던 그 문명이 어떤 것들이 좀 찬란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나요? 아스테카가 제일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전에 와하카라고 하는 와하카도 문명도 있고, 있었고, 네. 올메카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고인돌 나올 때 다 나온 건데,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커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마야 문명이라 불렸던 가장 큰 동기가, 사실 지금 말한 수많은 테오티후아칸이나 아니면 와하카가 대부분 다 서기 9세기 정도까지가 피크 올라갔다 그러다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양에서 왔을 때는 마야 그나마 컸는데, 이미 그 지역 자체가 전성기가 남아 있는 게 마야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망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이미 서양이 왔을 때 마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인구도 엄청나게 많이 감소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서양인들이 왔을 때 그나마 형태를 유지하던 뭐 치첸이사나 그다음에 이제 마야판 같은 도시들은 정말 과거 이제 마야 고전기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던 지역들이었는데, 한번 고전기 마야가 쇠락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중심지가 이동된 상태였었던 것이죠. 사실이 아닌 영화지만 아포칼립토 같은 거 보면 도깨구리를 이렇게 딱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들만의 문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은 게 있나요? 역사적 기록으로 좀 남아있는 아즈텍이나 잉카나 마야나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좀 신비스럽고. 사실 거기에 나와 인신공격이 그림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상형 문자를 보고 이렇게 하고. 식인 풍습도 사실 선정적으로 강조가 되긴 하는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뭐 식인 풍습 자체가 증명이 되긴 했고요. 이게 이제 분변이 나왔는데, 거기서 인간의 그 피성과 미오글로빈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음식을. 근데 뭐 각 지역이나 문명에 따라서는 그 죽은 이를 추모하거나 뭐 기도하는 의미로도. 근데 이제 거기 그림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상당히 다량으로 먹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희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게요. 저 사실은 전공은 아니지만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고대 문명이라는 강의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 딱 하나 이거 강조해요. 신대륙의 문명을 절대 구대륙의 눈으로 보지 말자. 이 사람들의 그 과정이라든지 서로 문화도 발전한
발전하는 것도 이게 우리 같으면 예컨대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가 막 발전하는데 여기는 밀림 속에서 띄엄띄엄 있다가 어디서 사라져버리는데 본인들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내지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거의 16,000년 동안 발전해 왔거든요. 그들만의 룰이 있었던 거예요. 자꾸 그걸 저희가 구대륙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수많은 편견이 나오는 거에다가 플러스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신대륙 고고학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많이 영향받았는데 미국의 고고학이라는 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고고학은 자기 역사로서의 고고학인 거기는 인류학적인 고고학인데 그게 일반인들이 보면은 인류학적 고고학이면 되게 이해가 안 되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역사를 밝히고 어떻게 뭘 먹었나 이렇게 한다기보다 되게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하거든요. 그게 보니까는 저는 그래서 책을 보면 볼수록 다 더 인류학자들이, 예. 더 어려워지는 가 된단 실제로 말이죠. 그래서 예. 이 신대륙의 고고학과들은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인류학과에 들어가 있어요. 고고학 전공이 학과 편제가 아예 달라요. 뭐 이를테면은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인류학과가 있고 고고학과가 있고 역사학과가 있고 전부 다 각자 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류학과 안에 문화인류학과 고고학이 같이 들어있죠. 그럼 여기는 무역을 안 했어요? 불가능해요. 자연 환경상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마야 문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니까 구대륙을 염두에 두었을 때 상당히 거대한 정주 취락이 생기면 반드시 뭔가 강이 있다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마야 문명은 거대한 강도 없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형성된 이제 문명권이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한 번도 이 마야 문명권이 하나로 통합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도시들이 뭐 수백 개의 도시들이 공존하면서 어떤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서 나름 자기들끼리는 약간의 문화적인 공통의 정체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신화 체계를 공유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근데 한 번도 서로 통합되려고 했었던 적이 없고 서로 오히려 싸우고 정복하고 지속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났었던. 저희는 동서양이 아주 멀다 생각했지만 어쨌든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계속 서로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국가가 생기면은 크게 만들어서 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그 발전 패턴이 있는데 그게 여기는 전혀 통하지가 않고 그런 것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굳이 저기까지 내가 가야 돼라고 하는 힘들게.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미션 보시면 신부님이 막 그 절벽을 올라가는 네네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냥 지리가 그래요. 왜냐면 제가 칠레에서 트레킹을 많이 했는데 그냥 산티아고 시내에서 한 30분 차로 가면 그냥 안데스 산맥이에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안데스 타던 여자라고 하거든요. 그냥 조금 올라가면 2,500m 기본이에요. 해발 2,500m 네. 산이요. 그냥 그런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야 같은 경우도 가장 클 때도 연구 보면은 중심지에서 반경 30km 정도만 딱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게 그 나오는데 이상 하기 힘들죠. 저는 안 가봤잖아요. 근데 네. 그 말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고전기 네. 테크니카라고 하는 도시가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 이제 고대 문명을 이야기할 때 사실 고대라고 하는 표현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아스테카나 잉카가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서구인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조우한 상태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회자가 많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스테카와 잉카가 중남미 문명권들 중에서 나타나는 정치체들 가운데서 거의 유이하게 어느 정도 제국의 형태를 그러니까 이제 약간 거대한 영토를 약간 관리하려고 했었던 그런 문명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들은 어느 정도만 가면 지구의 끝이구나 여기가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 어떤 국가들이군요. 예, 예. 그럴 이제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이제 잉카 네. 문명 같은 경우 몇백 킬로 이상 되는 지역을 하나의 정치체로 통합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점이 도로 체계를 정말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잉카는 토목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산들이 있어요. 이 산을 연결하는 가교들 있잖아요. 이렇게 끈으로 엮여져 있는 다리를 처음 개발한 것도 잉카 사람들이고 동시에 잉카 사람들은 이렇게 계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크면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계곡은 이걸 메꿔요. 도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잉카의 도로망은 제가 정확한 지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만 킬로 정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약 4만 킬로미터고요. 1km 정도마다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예, 역창 역창 같은 게 딱 같은 거, 되어 예, 있어가지고 이게 뛰어난 건축술 이런 것은 뭐 접착제 없이 이렇게 아주 그냥 빈틈없이 붙이는 그러한 문자도 이제 그 서령 문자 QE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야 이게 구대륙과 유라시아 대륙과 교류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거가 있다면 야 이거는 인간의 본성의 제국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게 들 정도로 잉카가 되게 저도 인상 깊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기 때문에 빨리 망했다는 또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잉카 제국이 한 100년 좀 넘게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이 서양인들이 거기 이제 도착했을 때 그게 피사로가 갔을 때 이미 잉카는 내분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원래 잉카는 수도도 4개예요. 4개의 국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고 다이아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요, 저기
제국의 진시황 같은 느낌.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거대한 제국 진시황처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4개가 아니라 하나의 왕이 그렇죠. 도시를 크게 4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불만은 이게 사실 제국이라는 게 각각의 개인들의 자유와 그 모든 걸 억압해서 나오는 게 제국 아닙니까? 그렇게 잉카 제국이 있었을 때 피사로가 등장하니까 잘 됐습니다. 저 잉카 저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해서 그 소수의 서양인들이 왔을 때 다들 좋아하면서 같이 나라를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 지역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 영주 같은 애들이 도왔군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을 이제 편든 잉카인들도 있었던 거죠. 그게 그 당시 잉카 제국에 종속되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 본다면은 16,00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던 억압이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스트레스가 그들을 지배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 왔을 때 그걸 갖다가 도와줬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토사구팽의 역사죠, 그냥. 요거는 예.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서양에서 쓰는 미국에 나온 수많은 고고학 개론에서 나오는 결론인데 저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결국 서양인들이 그 잉카나 만들어낸 마야를 거죠. 갖다가 이제 예. 정벌을 했다는 이간질.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논리는 아닌가 근데 싶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거대한 제국이 그 몇 안 되는 함선에서 내린 병사들에게 그것도 정복당했다는 스페인 사람들이 사실. 역사를 기록할 때 네. 자기들의 군사수는 더 줄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줄여도요. 근데, 제국이 그 군대에게 정벌당했다라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저는 가는 부분이 그거를 분명히 이제 있긴 하거든요. 굳이 이제 500년 후에 독립의 역사에 비교해 보자면 아니 스페인이 지배하고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지배했는데 그럼 왜 스페인이 지배한 나라가 한 나라로 독립이 안 됐을까? 이미 식민지 시기에도 그러한 자연환경 때문에 하나로 통치하기가 불가능했어요. 소통의 부재. 그리고 중남미의 뭐 식민지화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독립하는 그날까지 계속 정복을 하고 있었어요. 칠레는 독립하는 그때에도 남쪽의 마푸체 인디오를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칠레라는 나라가 있지만 사실은 다 다른 예, 기록되는 왜냐하면 거예요. 이제 건너갔어. 너무 넓어.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부항령을 하나 만들었어요. 보니까 땅이 또 있네. 내려가서 이제 페루를 중심으로 남쪽을 쭉 이제 아우르는 페루 부항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페루에서도 사막 있지, 아마존 있지, 안데스 있지.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랑 콜롬비아 있는 데가 부항령으로 갈라지고 이쪽에서 올 때는 대서양을 건너서 오는데 페루로 가려면 대서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젤란 해협으로 건너든지. 그래서 파나마 해협 같은 그 해협의 필요성은 식민 시기 내내 몇백 년 동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르헨티나 지역은 다시 또 부항령으로 분리가 되고 그래서 부항령이 모두 몇백 년에 걸쳐서 4개가 만들어지고 그 부항령 내에서도 어떻게 다 지배를 해요.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항령에서는 예를 들면 행정,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다면 뭐 행정만 하는 지역, 뭐 입법만 하는 지역 또 조각조각 갈라져서 그 안에서 이제 크리올들이 이권 다툼을 했겠죠. 여기가 괜찮네, 저기가 괜찮네. 사실 독립의 33개국은 식민지 시절에 나눠졌던 행정구역 그대로 독립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도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사는 모를 사람들이었겠네요. 수밖에 없죠. 아프리카하고는 좀 뭔가 비슷하면서도 완전 다르네요. 느낌이. 왜냐하면 이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가 파타고니아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럼 파타고니아가 칠레 측 파타고니아가 있고 아르헨티나 측 파타고니아가 있어요. 그 남쪽에 파타고니아 지방이. 그러면 이게 안데스 산맥을 하나 두고 칠레 측 파타고니아는 산이 어마어마하고 아르헨티나로 가면 평지가 슉 나오고 여름에 칠레는 건조하고 아르헨티나는 습하고 결국엔 언어가 구심점이 됐겠네요. 언어도 또 지역마다 또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구심점이 없고 이제 뭐 자꾸 한국에서 질문하실 때 뭐 가장 최고 이런 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질문이더라고요. 그럼 뭐 의외로 콜럼버스와의 만남 이후에 언어는 또 통일이 돼버렸네요. 언어가 통일됐죠. 네, 맞아. 오히려 언어는 통일됐어요.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어로 33개국이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은 브라질 빼도 대충 통하고 근데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하고 다르긴 하지만 대충 알아듣는다면서요. 대충 알아들어요. 그러면 대충 중남미는 대충 다 통하네요. 근데 대충 다 통해요. 겁나 좋겠다. 대충 다 통하다가 엉뚱한 데서 틀려요. 예를 들면 제가 멕시코 가서 식당 가서 메뉴를 보면 나는 과연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가? 왜냐면 이제 뭐 아보카도를 칠레에서는 빨다라고 하고 중미 쪽에 가면 아보카도라고 하고 단어 자체가 완전 단어가 다르네. 다르고 이렇게 똑같은 조개 같은 것도 여기서는 마차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다른 말로 부르고 그건 한국에서 똑같습니다. 서울 사람이 부추라고 부르는데 부산 가면 정구지라고 부릅니다. 뭐 약간 그런 거 많아요. 전 정말 궁금했던 게 가게 하면서 맨날 그 동네 하면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알파카부터 시작해서 원래
옥수수 맛이 어떨까? 아, 감자는 빼루 어떨까? 맛있어요. 빼루 옥수수, 빼루 고구마, 빼루의 감자, 안데스 산맥의 감자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감자가 종류가 수십 개라고요? 감자가 막 보라색.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올리브영에 갔더니 칠레에 이제 띠까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테이토 칩인데 그 색깔 보라색. 보라색, 노란색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칩이니까 그냥 튀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칠레에서 약간 무슨 건강식 같은 느낌을 줬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라색 음식은 왠지 건강하다는 게 아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칠레에서 칠레 카드에 농대 나온 사람이 만들었나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온갖 종류의 안데스 산맥의 감자를 포테이토 칩인데 안데스 칩이죠. 그래서 나는 이게 올리브영에 들어있는 걸 보고 아니 이걸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고? 그거는 칠레 친구들이 요즘에 막 아시아 음식 붐이 불어서 제 친구가 라면을 건강식으로 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네, 아 근데 페루 음식 정말 맛있어요. 남미의 그 드라마들이 되게 우리로만 막장 드라마가 많거든요. 근데 유독 남미의 드라마하고 음악이나 영화가 제일 그 인기가 있었던 곳이 소련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 소련 학자님한테 들었어요. 네, 교수님한테 왜냐면 들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제3세계권끼리 동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헐리우드 거는 이 수입이 안 되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이런 데서 중간에 보면 맨날 할머니도 앉아가지고 하숙집에서 저 알레한드로 저 나쁜 놈 이래가면서 막 먹다가 뭐 던지시고 내가 보면은 너무나 유치한 그 아침 드라마거든요. 등장할 때부터 여기 나쁜 놈 써있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그러한 그 엔터테인먼트가 멈춰 있었던 시절에 소련에서 정말로 그게 그런데 정작 칠레에서는 텔레노벨라 안 보고 터키 드라마가 엄청 유행이에요. 튀르키예도 좀 네, 장점이죠. 터키 드라마 네. 막 지하철역에서 막 선전해요. 근데 터키 드라마 중에서도 약간 사극 분위기. 왜냐면 이제 이국적인 분위기를 주니까요. 그래서 그게 거기 칠레는 그 드라마 새로 나오면 지하철역에서 선전하거든요. 근데 지하철역에 막 터키 옛날 의상 입고 이런 뭐 사진 막 이렇게 이거 재밌겠다. 이 나라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막 있으면 그 나라 거 소개한 다음에 이 나라에서 그러면 어떤 나라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 있을까 하면 그 나라에 가서 이 나라에 그러면 어떤 드라마나 이 영화가 인기 있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소련에서 인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즘 이란이 라틴 아메리카하고 잘 놀라고 그래요. 미국 때문에. 봤더니만은 이 제3세계 남미권에서 하는 거는 허용되는 것도 있고 워낙 날씨 좋잖아요. 여긴 추운 데지 않습니까? 배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출연 섭외 받고 정말 역사를 보도를 거의 다 봤어요. 그런데 중남미는 그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이 있었죠. 스페인 사람들이 왔죠. 다른 유럽 이민들이 계속해서 건너왔죠. 나중에 흑인 노예도 받아들였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후로 아랍의 가톨릭들이 그리스도교들이 또 넘어왔어요. 칠레에 원래 한인촌이 빠뜨렸더라고. 거기 저도 그 아랍 아저씨한테서 삼겹살 사 먹고 그랬었어요. 정육점에서. 제 친한 친구도 성이 뭐 사피, 뭐 사드. 예, 아랍계 친구들, 아랍계는 이제 다 이제 엘리트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랍도 왔죠. 그래서 어떤 전 세계 역사의 격변기마다 모든 나치, 네오나치, 뭐 다 중남미. 아르헨티나의 나치들. 칠레에도 나치 마을이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 많이 갔어요. 러시아 그게 사람도 러시아 많이 사람들도 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문화와 인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다 보니까 저 얘기 저 무렵에 남미로 왔는데 저거 칠레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 빵삐따 아랍빵 저 칠레에서 정말 자주 사 먹었어요. 아랍빵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 한 학기 가 있는데 독일어를 못하는데도 너무 편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칠레에서도 쿠헨을 먹고 그 독일식 파이 먹고 그 독일의 사워크라우트를 팔고 이제 그 학생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다 있어요. 거의 모든 문명권이 다 들어있는. 다 있어요 중남미에. 근데 고전적인 전통 역사관이나 고정관념은 별로 없는. 또 유럽식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라틴 아메리카에 가지고 있는 환상이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인도 애들 보면 슬프고 막 그러는데 그들은 전혀 그게 없는. 예, 전혀 그 라틴 아메리카 캐세라 느낌이요. 세라요. 예. 아니에요. 그래도 중미 쪽은 자부심 또 강해요.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아 잉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중미 느낌.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그게 강하죠. 도로가 4만 킬로가 연결돼 있다면 사실은 페르시아의 왕의 도로보다 훨씬 더 긴 건데요. 근데 이거는 약간 지성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지성까지. 예. 그 가면 길이요 좁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왜냐면 남미에서 이제 트레킹 해보시면 한국은 산을 굉장히 사람이 타기 편하게 뭘 깔아놓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냥 거기는 날 것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람 하나 지나가는 이런 길 나오는데요. 그냥 이렇게 잡으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 밧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제가 트레킹 갔을 때 지진이 약간 좀 댐블러로 한 그러니까 땅이 흔들어내고 저 위에서 바위가 하나 떨어졌거든요. 바위가 막 굴러오는데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렇게 오니까 내가 일로 피해야 될 것 같은데 트레킹 같이 간 칠레 친구가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돌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칠레 친구는 노린 거 아닐까요? 가만히 있어봐.
딱 뜨겠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을 너무 잘 알아요. 예전에 그 하숙집 아줌마도 거기는 건조하니까 제가 무릎이 아픈 거 보니까 비 올래나 봐 이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하늘에 이렇게 구름을 보면 알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먹구름인데 비 와요? 그럼 아니래. 이런 먹구름엔 비가 안 온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멀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예. 예. 남미가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지금도 없죠. 없죠. 몇 시간이나 걸려요? 멕시코나 브라질 직항도 LA에서 한번 쉬었다 가야 되고 그래도 뭐 17시간 걸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임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동부는 더 어렵고 서부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저는 비행기 몇 시간 타냐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다 가기 싫다고 할까 봐. 왜냐면 칠레에서 한국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그게 딱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비행기에서만 24시간. 보통은 이제 슈퍼맨이나 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북반구로도 통해보고 남반구로도 통해보고 제가 이제 나중에 애용하던 공항이 아틀란타 공항이었거든요. 이 공항이 국력을 보여줘요. 이게 한국으로 올 때는 게이트가 점점 좋아지는데 이렇게 다시 남미로 갈 때는 게이트가 점점 구석으로 가고 뭔가 게이트 앞에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 그럼 이제 내가 칠레로 가는구나. 그럼 아틀란타 공항에 저는 이제 애플 스토어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코너를 돌면 이제 스테이크를 하나 사 먹고 그다음에 이제 발 마사지를 한번 받고 이렇게 놀이가 있어요 나름. 그 영화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한국에서 뭐 필리핀, 일본 이런 데 가니까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어떤 예식이 있었어요. 마스크팩을 하고 한숨 자고 킨들로 책을 읽고 킨들이 심심하면 종이책도 읽고 그랬는데 나는 의식을 시작도 안 했는데 막 도착했다고 얘기하고. 사실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마음 먹기 자체가 힘드니까. 아 그래도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네. 이쪽에 갈 때 요런 거 하나만 준비 잘하고 가도 요런 것만 마음의 준비 혹은 물리적인 준비 요런 것만 준비해도 아마 여행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아 그 마음의 준비가 난 긴 여행을 할 거야. 이건 남미식이 아니에요. 난 이제 즐거운 여행을 할 거야. 진도 8.5 정도는 기대하고 가라. 아니 그것도 스릴 넘치게 뭐 내 팔자를 믿는 거지. 네. 그리고 비행기 오래 타실 때 마스크팩 아주 유용합니다. 마스크팩? 네. 비행기에서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비행기 안에서 한다고요? 네. 승무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옆에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라고. 거기다 괜히 옆에 할머니 타면 나도 하나 줘. 뭐.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요즘에 진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저도 막 비행기 불 꺼짐 하고 그랬는데 뭐 나중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다음에 뭐 책 읽는 거 좋아하시면 책.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히려 한국 비행기보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나 이런 외국 비행기 타면은 좀 온갖 나라의 영화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한국 영화 중에 별로 인기 없는 영화가 또 그런 비행기에 있어요. 또 그걸 찾는 재미. 이제 뭐 그 안에서 할 여러 놀이를 제가 심심한 거 못 참죠. 못 참죠. 미 교수님 심심한 거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나중에는 이제 롤러나 이런 거 하고 뭐 종아리도 마사지도 하고 목도 마사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기구. 그다음에 이제 이만 잘 닦아도 되게 개운해요. 자주 닦아도 좋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도 뭐 트레킹 슈즈는 필수. 일단 지형적으로 트레킹 슈즈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된다. 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예쁘게 옷 입고 등산복 입고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산도 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또라스텔바 있는 트레킹 할 때 느낀 게 한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의 트레킹의 짐 싸기가 다르구나. 유럽 애들은 그 아예 그냥 바로 땀 마르는 셔츠를 입고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벗어서 한번 짜서 다시 입고 다시 입고. 드라이핏. 네, 그냥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연을 즐길 자세.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선글라스, 선크림, 바람막이 사계절을 위한 모든 장비를 컴팩트하게 가볍게 싸가야지 편하겠죠. 막 예쁘게 갈아입고 막 이런 거 포기하고. 지금 들어보니까는 제가 평소에 가던 시베리아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이집트 가실 때도 비슷하게 가시네요. 네, 그렇게 하면 네. 돼요. 대신에 이제 남미는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사진은 잘 찍혀요. 너무 멋지죠. 제가 칠레 남부 또레셀바인에 정말 7시간을 정말 미친 듯이 울면서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호수의 색깔이 햇볕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칠레 남부에서 그 화산이 터져서 만든 호수를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화산의 한 중간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내려다봤던 호수 빛깔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깨세라세라가 그냥 되는 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자연을 거대한 자연 안에 이렇게 갇혀 보면 캐세라세라는 정확하게 한국말로 하면 어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영어 노래는 뭐 와들비 하는데 그거를 딱 우리나라 말로 무엇이 될까? 그게 정확한 문맥상의 번역을 하면 그 느낌이 딱 안 오죠. 근데 이제 그 말이 뭐가 됐든 이렇게 그 억양에 따라 다르다면 중남미 사람들의 깨세라세라는 정말 까르페 디엠이죠. 그걸 평소에 진짜 많이 써요. 캐세라세라를. 아이 말 많이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칠레 사람들한테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이제 막 무슨 일이 터지면 이제 한국은 막 안 일어난 일까지 막 걱정을 해서 플랜 B를 마련하고 막 이렇다면 저쪽 애들은 딱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todo tiene solución, 모든 일은 다 해결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미치고 부딪히는 말이에요. 제가 중동 친구들 만나면 사실 인샬라라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이거든요. 내일 8시에 만나자. 그럼 오케이. 우리는 8시에 만나자 그러는데 8시에 만나자 그러면 상대방이 인샬라 그래요. 그럼 나는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내가 너 나온다는 거냐 안 나온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내가 8시 나오겠지만 못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인샬라. 우리 같이 한국 사람들은 딱 정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인샬라 하면 그때부터 좀 미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나는 내가 일찍 나갈 경우 걔가 정확하게 8시에 나올 경우 나오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를 다 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밥 한 번 먹자고 그러고 안 먹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인샬라가 붙거든요. 예?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집트 신박물관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올 연말에 개장하려고 해. 근데 그 뒤에는 항상 인샬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해요. 네, 그게 벌써 한 3, 4년 동안 이어져. 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가요 절망적 긍정주의다. 아 너무 정확해요. 예, 왜냐면 일단 이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붙잡다가는 죽으니까 맞아요. 그냥 작게 긍정을 갖고 살아라. 아니 그러니까 절망적 잘하죠. 긍정주의가 아니면 그 식민 시기를 어떻게 버텼을 것이며 또 이 힘든 시기에 막 안달복달하면 다 암 걸려서 죽어요. 나 이렇게 괜히 나왔나 봐. 이 교수님 지진 8.5 겪기 전에 이 말투 아니셨죠? 아니 아 근데 저도 요즘에 사실은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 그냥 힘든 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걸 그냥 온전히 겪고 산길 걷듯이 올라가다 보면 내려다보는 풍경은 분명 멋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